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정치 뉴스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지금 이 JTBC 채널로 빨리 와주시죠.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자,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명 씨, 그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상태가 호전이 돼서 오늘 산소 호흡기를 떼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명 씨 신상 공개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혹시 머그샷 촬영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벌써 사건 발생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좀 보여주시죠. 여기 충남 부여인데요. 어마무시한 철새떼를 봤습니다. 장관이면서도 좀 무섭다 하신 고은정님. 자, 이어갑니다. 자, 강원도 춘천 석사천에서 저녁 운동하다가 수달을 봤어요. 저거 천연기념물을 직접 영접했네요 하신 최은숙님. 자, 경복궁 주차장 공용 화장실 모습인데요. 누구 소행인지 몰라도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이게 뭡니까 하신 김선진님. 자, 어제 오후 울산 북구의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카드 지갑 잃어버렸는데 한 어린 친구가 주워서 경비실에 맡겨줬대요. 누군지 몰라도 정말 고마워 하신 김민정님. 자, 그리고 한종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어제 사촌을 찾는다고 연락 주셨던 미국의 라보현님. 방송을 보신 외사촌 분께서 직접 저희한테 톡을 주셔서 23년 만에 연락이 닿았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맥없이 V자로입니다. 자, 오늘 오전 건설 현장에서 충격적인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관련 뉴스 접하셨을 텐데요. 자, 일단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49분쯤 서울 세종대 고속도로 천안에서 안성 구간 천용청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바닥으로 추락했는데요. 사망자는 총 4명, 부상자는 6명으로 모두 4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이고 한국인 7명, 중국인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상자 6명 중 5명이 중상, 1명이 경사을 입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는 대포 터진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는데 사고가 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통해 상판을 거치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행선에는 이미 상판이 설치된 상태였고 하행선의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건데요. 소방당국은 고정이 안 돼 있었던 점에 미뤄봐서 설치 중에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 인터뷰를 보니까 저 밑을 지나다닐 때 왠지 좀 불안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자, 양 변호사님, 그 시공사에서도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고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생명을 잃은 분들 그리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는 그런 입장과 함께 필요한 조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관할이고요.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사건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도 대책 부분 설치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공포의 출근길입니다. 자, 눈도 비도 오지 않았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물난리가. 자, 충격적인 장면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워터파크 같은 도로 위 물줄기가 저렇게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차들이 물 웅덩이 위를 저렇게 엉금엉금 천천히 주행하는데요. 자, 이때 거대한 물줄기가 버스를 팍 덮치더니 그 수압을 못 이겨가지고 버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물이 콸콸콸콸콸콸. 장마철에나 볼 수 있던 버스 안 물난리가 한겨울에. 박 변호사님, 이게 오늘 벌어진 일이라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벌어진 일이고요. 오늘 6시 반, 새벽에 6시 20분경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물줄기가 계속 있는데 버스 이동 경로상에 이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기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창문 꼭 닫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문이 열리면서 물이 도로든 모습 됐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수원시에서 공사를 하다가 침수 해소 사업 공사입니다. 예. 이거 하다가 상수도 배관을 좀 건드렸는 것 같습니다. 일부가 파열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저런 사고까지 연결이 됐고 이 지역의 일시적 단수로 주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한겨울에 이게 웬 난리야.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치밀한 계획입니다. 자, 만화 카페에 수상한 손님이 왔다는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커다란 가방을 든 여성이 만화 카페로 입장.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열쇠를 챙기더니 자, 그런데 그 옆칸 열쇠도 같이 쓱 저렇게 챙깁니다. 자, 카운터로 가가지고요. 예, 지금 카운터로 가서 음료를 받고, 자, 구석진 자리에 저렇게 쓱 들어가가지고요. 커튼을 촥 칩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방에서 다시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패딩 한쪽에, 블록 좀 튀어나온 게 어째 좀 저거 뭘까? 자, 그러더니 엉금엉금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담배 어디서 피워요? 막 그래. 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1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성 다시 신발장 쪽으로 가더니 자, 패딩 안쪽으로 쑥 신발을 숨겼어. 그리고는 반대편으로 총총. 자, 그러더니 실내화를 외출용 슬리퍼로 갈아 신고 나갑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갔지롱. 다시 나오더니 가게 쪽 눈치를 딱 보더니 저 여성 슬리퍼를 위에다 올려놓고는 그대로 가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뭐 설명을 제대로 다시 드릴 텐데 정말 저 잔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뭐가 돼도 됐을 것 같은데. 네, 제보자는 대전 대덕구에서 만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손님이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열쇠는 사장에게 맡기고 카페를 이용한 후에 후불 결제를 하고 신발장 열쇠를 되돌려 받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19일 오후에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방문했습니다. 제보자에게 자신의 신발이 있는 신발장 열쇠가 아니라 빈 신발장 열쇠를 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3시간 이용권을 끊고 1시간 조금 넘게 있다가 흡연하러 가는 척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용권에 음료가 포함돼 있는데 한참 뒤에 제보자가 불 켜진 방에 빈 음료잔이 있는 걸 보고 CCTV를 확인하고 먹튀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 금액은 3시간 이용권 값인 1,800원 정도지만 우발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빈 신발장 열쇠를 주고 또 계획적으로 먹튀를 해서 너무 괘씸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곧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면서 상습적인 것 같은데 주변 업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유, 저 외투 안에다가 가방 숨겨놓고 나오는 거 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 네, 저는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도 또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단으로 몰래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이제 조금만 칸칸이 되다 보니까 또 저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정말 이 만화 가게로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셨는데 열심히 사는 자영업자들, 이 경기도 어려운데 제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야밤의 뒤적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저녁 한 남성이 문 닫은 가게 옆에 저렇게 서 있어요. 택시가 지나가길 기다리다가 잠시 후 맞은편 가게로 저벅저벅 걸어가죠. 자,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쓱 들어와가지고는 자, 바닥에 딱 저렇게 주저앉고는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뒤적뒤적. 자, 매대안을 탐색 중입니다. 천막을 들추고 그 안에 머리를 쓱 집어넣더니 한참을 부시럭부시럭. 자, 뭔가를 그때 주머니에다 쏙 내놓고는 볼일을 다 봤다는 둥.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바깥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모르는 척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는 거. 자, 딱 봐도 뭐 도둑놈이죠 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21일 밤 인천 부평종합시장 한 튀김 전문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시장에 밤 시간에 저 남성이 들어와가지고요. 망설임이 없어요. 딱 그 가게를 딱 찍어서 저기가 튀김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와서 바로 이 돈통을 뒤져가지고 동전은 놔두고 지폐만 쏙 빼가서 지폐만 10만 원가량 훔쳐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망설임이 없는 게 목표도 분명했고요. 계획도 막 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미 신원 파악까지는 했다라고 하는데 주거지는 현재 불분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처음에는 이걸 확실하게 정해놓고 왔다는 얘기 때문에 좀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경각심도 일으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변의 다른 가게들도 주의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와중에 또 동전은 안 가지고 지폐만 챙겼어. 뭐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딱딱딱 지폐만 챙기고 큰 거만 챙기고 작은 거는 혹시나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아, 도둑놈한테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얌체입니다. 얌체. 그러니까요. 얌체 도둑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들아, 눈치 챙겨.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눈치 없는 아들 때문에 속상한 6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이 동갑내기인 며느리를 처음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했대요. 싫다는 며느리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매달린 끝에 6개월 전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며느리가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있는데요. 심지어 신혼집도 저희 집과 차로 1시간 거리, 친정과는 차로 5분 거리에 구했습니다. 내심 속이 터졌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 부부랑 외식을 하는데 눈치 없는 아들의 폭탄 발언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장모님이 우리 없을 때 반찬을 놔두고 가셨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돈댁이 아들 부부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동안 수시로 들락날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비밀번호를 모르거든요. 가끔 아들 부부네 동네에 가도 밖에서만 만나고 이렇게 잠깐 들렀다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를 보냈습니다. 먼저 저를 초대한 적도 없었어요. 이 사돈댁은 아들 부부네 집에 가면 알아서 비밀번호 누르고 편하게 드나드는데 저만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말실수를 했다는 걸 모르는 건지 기분을 살피지도 않는 아들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나도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만 알았는데요. 아니 저한테만 집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들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엄마 박상희 여사님, 누가 들으면 나 완전 후레자식인 줄 알겠어. 엄마가 나한테 아들 엄마도 현관 비밀번호 하면 아무렴 내가 안 알려주겠냐? 아유 참 별소리다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뭔 자존심 문제야. 하여간 괜히 혼자 상상하고 혼자 상처받고 괜히 우리 다혜한테 뭐라고 하지 마. 동그라미. 자, 어머니 얘기 들어보세요. 사연자 어머니입니다. 그래, 말 나온 김에 다 까보자. 지열이 이놈의 자식아. 지 애미가 행여 마누라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킬까 봐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아주 애미를 감시하지 아주 그냥 어떻게 된 게 엄마 아빠한테 지그집 한번 오란 말도 않고 다애 그것이 불려시인지 너가 덜 떨어진 건지 몰라도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거 아주 그냥 다시 개워내고 싶다 이놈아. 아주 X.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이건 서운하죠. 정말 그러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도, 정말. 저도 열받더라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아들밖에 없어서 생각만 해도 힘이 지금 사실 들어갔어요. 지금 감정이 실렸어. 감정이입이 돼요.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근데 객관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밀번호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가가지고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셨는데도 어머니 저희 집에 들어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죠, 과일 한번 드시죠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어머니를 한 번도 집에 초대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엄마에 대한, 그리고 이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억수로 진짜 서운합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그리고 저는 뭐 비밀번호는 용납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친정어머님이 편하시고 집도 5분 거리니까 가깝게 드나들면서 이것저것 도와주시고 하는 거 좀 화는 나고 서운할 수 있어도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1시간 거리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한 번도 집에를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는 좀 많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저 아들이
저는 뭐 그래요. 지금 뭐 눈이 뭐 이렇게 또 돌아가가지고 그런 거 씌어서 아내만 보이는 것까지 다 이해하는데 아내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번 정도는 식사 준비가 불편하면 와서 집 구경도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야 저는 뭐 아들은 없지만 너무하네. 없기 다행이네 아들 없기. 자 그러면은 두 분한테 따로 여쭐게요. 이거는 지열이가 바보다. 다혜가 불려시다. 어떤 거? 지열이가 바보죠. 지열이가 바보다. 아 진짜. 지열이가 다혜도 바보예요. 살짝 불려시긴 한데 결정적으로는 지열이가 바보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위치를 잘 차지해줘야 처리를 해줘야 나중에 다혜하고 어머니 사이도 좋아져요. 아, 진짜? 저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어머니하고 사이도 안 좋아져요. 자, 박 변호사님. 자, 저는 막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좀 알려고 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 이제 사돈 쪽에서 어떻게 알고 갔는지는 뭐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사돈도 아니까 나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굳이 비밀번호 눌러서 뚜뚜뚜 눌러 자고 있는데 들어가 그러고 싶습니까? 이건 알 필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집에 초대하는 거는 이제 차차 초대를 하겠죠. 뭐 저는 그런 부분을 잘했다고 뭐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 아들 키워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다니까. 전 딸도 키우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니, 딸도 있잖아. 네, 비밀번호를 지금 꼭 알고 싶어서 일하는 부분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녀들 또 살고 있는 사생활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아이고 이제 그러면은 장모님은 뭐 장모님은 어떻게 알았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또 다른 아니 문제인 알려줬으니까 거죠. 알았겠지. 그럼 물어보든지요 그러면. 근데 지금 비밀번호를 알고 싶은 게 핵심이 아니에요. 소외된 느낌, 외로운 그래. 느낌, 빼앗긴 느낌이 내 얘기가 거지. 그거야. 자 백다연 아나운서. 아니 사실 저라도 서운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초대를 한 번도 안 한 게 저도 진짜 무례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밀번호는 근처에 살아도 모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도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그만큼이에요. 뭐 하실 말씀 비밀번호는 사는 사람들만 아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근데 왜 자기 친정엄마한테 왜 알려줬어?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 못 하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갖다 준다니까 네. 알려줬겠죠. 바꾸면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은요. 네, 헝겊인형님 섭섭하긴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크크님은 같이 알려줘야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님은 어머니 그냥 냅두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부부싸움 중 술병을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교육업체 소속 일타 강사였는데 온라인에선 제자들의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지금 되게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자, 아내가 112에 남편이 크게 다쳤습니다. 뭐 이런 신고를 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3시쯤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50대 아내가 경찰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크게 다쳤다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50대 남편은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여서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2시쯤에 숨졌습니다.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아내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자, 당시 저 집안에는 사파처럼 두 사람만 있었다는데 자, 남편을 숨지게 만든 사람 아내였습니다. 대체 그날 새벽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담금주 담긴 병으로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내가 이 담금주를 담근 그러니까 양주병인데 빈 병에 담금주를 담근 거고 그 병 크기가 1.7리터짜리 꽤 크죠. 그 병으로 3번 정도 내리쳤다라는 건데 일단 구두 속인에 국과수에서 구두 속인에 따르면 후두부 쪽을 내려서 두 개골 골절했다는 사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주장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고 그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전에 남편하고 뭐 폭력을 남편에게 행동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국과수 구두 소견 전해주셨는데 담금주가 들어있는 양주병으로 남편의 후두부 그러니까 머리 뒷부분을 3차례나 가격했다는 거 보면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정황상 남편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뒤돌아 있을 때 그렇죠.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남녀 부분이면 사실은 방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좀 부검하면 또 더 나오겠지만요. 일단은 상황상 봤을 때는 뒤에서 공격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법률혼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첫 번째 초혼이고 그 아내는 이제 재혼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는 없다고 하는데 아내는 전 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혼 문제인지 가정 불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뭐 가정 불화 때문에 싸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면 특히 뭐 경찰에 신고됐던 상황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사망한 남편은 초혼이었고 아내는 재혼이었다. 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정말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저 피해자인 남편 때문입니다. 학원 강사, 그것도 유명한 일타 강사, 지금 그 생전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 유명한 그분들 사이에선 유명한 강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는 스타 강사면서 또 일타 강사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강의를 잘하니까 그거를 28년 동안 하게 됐어요. 이 강사가 속해 있던 수험교육 기업 측에서는 늘 열정을 다해서 강의하시던 뜨거운 그 모습 기억합니다. 라면서 부고를 냈어요. 근데 부고가 전해진 후에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정말 많은 제자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웃어주시던 그 모습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부터 정말 시험 전날 건네주신 따뜻한 위로 너무 감사했고 밥벌이를 하게 해주신 분인데 너무 보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요. 덕분에 시험을 통과했는데 뉴스를 보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 오열을 했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고인에게 지금 수업을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추모글을 지금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가 됐든 전해드린 것처럼 이 고인은 아내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건데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경찰은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17일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고요. 경찰은 구속이 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최종 부검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확인 후 여러 가지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유족에게도 연락을 취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건 많지만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예. 지금 뭐가 됐든 이 양주병으로 내리쳐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데 불구속이다.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사망 사건이고 둘 중에 하나죠. 상해치사 내지 살인죄에 가까운 상황인데 일단은 부검 결과가 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서 순식간에 가격에서 사망했으면 살인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머리라는 게 부위가 중요하거든요. 예. 다른 데 때린 게 아니고 다른 데 때리려고 했는데 넘어지면서 다치게 사망하게 됐다. 그러면 상해치사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영장 기각했다는 거는 뭔가 살인보다는 상해치사 쪽으로 좀 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부검 결과 좀 나와보면 다시 영장을 좀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게 성별이 바뀌었어도 저렇게 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먼저로 이제 지금 둔기로 사용된 무기 자체가 1.7리터 정도 되는 양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거를 휘두르는 것 자체도 좀 버거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박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부검을 해본 결과 그게 정말 가해진 외력의 정도가 진짜 사람이 사망할 정도를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그리고 정말 글자 그대로 뭐 그 무거운 병인데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공격을 했다거나 이런 그게 부분들. 빈병이 아니고 또 안에 담금주가 있었으니까 무게가 더. 예, 그런 정도 사실 저도 한 손으로 들기가 어려울 정도 아마 뭐 아실 거예요. 경험적으로 술 큰 병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동기가 좀 중요해질 겁니다. 네. 우발적인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어떤 동기였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공격했는지 이런 것까지 아마 보강 수사를 통해서 경찰에서도 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로또 1등 모두가 한 번쯤 꿈꿔봤을 일인데요. 몇 년 전 두 아이를 혼자 어렵게 키우다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남성이 최근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24억 원.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만 알았지만 오히려 이 일로 감옥에 갈 뻔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진짜 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데, 자, 오늘 사건 반장 제보자로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제보자의 이 결혼 생활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 일단 뭐 좀 순탄치가 않았어요. 일단 제보자는 2014년에 결혼을 했고 슬아이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결혼하고 지나서부터 생활고가 좀 심해졌다고 해서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좀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아내가 이제 이혼을 요구하기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래서 아내가 위장 이혼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 한부모 혜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자라고 했고 실제로 위장 이혼을 했는데 그래도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또 뭐 사이도 좋게 한 3개월 정도는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아내가 바깥에서 연락을 취하여 나 이제 그냥 그만 같이 있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갈 테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라라고 하고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 난 아이들 책임 못 진다라고. 자, 처음에는 생활고 때문에 국가 지원이 나오니까 아, 여보, 우리 위장 이혼해서 그냥 계속 같이 살되 국가 지원금이라도 받자 해서 했는데 아니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애들 그냥 난 못 키우겠다고 버리고 갔어요. 네. 와, 그럼 이거 정말 아이들한테는 너무 충격이 크죠. 아이들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그때 일을 또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들을 버리고 간 거를 기억하고 아이고야. 있다는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3년 넘게 미술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이게 정말 3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금 시기고. 보세요, 카톡. 네, 엄마, 내가 엄마 차단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원한과 뭐 보복심, 서운함, 버려진 뭐 이런 상실감 이런 걸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엄마가 버리고 갔으니까 아빠가 키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키우는데 맨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긴 하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가장 큰 책임감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엄마는 뭐 양육비는 주지도 않았고 애들한테 뭐 특별히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밖에서 만나기는 했는데 아빠가 엄마 만나면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고 이제 5만 원씩 주면 엄마가 그 5만 원을 또 애들 돈을 가지고 가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제보자께서 얘기하신 거지만 네,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엄마는 상처로 남아 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어느 날 제보자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겁니다. 바로 로또 1등이 됐는데 세금 떼고도 16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게 되는군요. 저 이건 지금 처음 봐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제보자께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그 증빙 자료입니다. 자, 앞서 이제 카톡 스샷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가 나 엄마 차단했어. 난 엄마 커서 볼 거야.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자, 근데 제보자가 앞서 보신 것처럼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로 좋은 일만 있었다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지 않으셨겠죠. 자, 대체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후회 막심 천기 누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당첨이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용서하는 지혜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돌아보니까 거지마냥 살고 있으니까 편치 않잖아요. 한때는 같이 가정을 이뤘던 사람인데 예정 생각해서 의리 생각해서 3,500을 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애들 버리고 갈 때 한 말이 이제 너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내가 한 2년 안으로 너 진짜 후회하게 해줄게.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으니까 너 그때 생각나냐? 너 내가 후회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가 그 사실을 밝힌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갑자기 뭐 2억을 내놔라. 갑자기 뭐 버리고 간 애들 뭐 갑자기 이제 와서 키운다고 하면서 집을 사달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차단을 했어요. 정말 그 예정과 의리 3년 전 이혼한 전처한테 3,500만 원을 딱 송금했더니 당신 이 돈 어디서 났어? 그러다 보니까 막 몇 마디 주고받다가 그 진짜 이분 말씀처럼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처 이 제보자는 좀 이혼을 하긴 했지만 또 전처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고 또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명목으로 500만 원에서 총 3,5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요. 전처는 처음에 돈을 받고 나서는 뭐 고맙다,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대요. 제보자는 투자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전처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으신 것처럼 전처가 애들을 버리고 갈 때 제보자가 전처한테 한 말 중에 너 이렇게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2년 안에 후회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처가 이 얘기를 듣고 콧방귀를 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후회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늘이 도운 것 같다면서 이때 로또 1등을 밝힌 거죠.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 이 전처가 1억 원을 더 달라, 좀 집을 마련해달라 이런 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이거 가족들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요거는 살고 있어도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예? 그건 아니요. 같이 살고 있어도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이혼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외에도 시아버지한테 뭐 양육비 아이들 조건으로 2억 정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유. 당연히 거절했죠. 예. 거절하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5천만 원.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조정으로 끝났는데 또 양육도 안 했으면서 양육비 소송도 들어왔고요. 양육비 소송은 아니, 버리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이 말이 좀 안 되는데 이 제보자가 변호사 선임을 하니까 그것은 소치화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아이들하고 면접교섭권 해달라고 면접교섭 심판 청구했는데 이거는 뭐 애들 보지도 않았고 버리고 갔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다시피 민사만 지금 몇 개입니까? 자, 그런데 형사까지. 네, 그렇습니다. 위장 이혼 후에 부부가 함께 살았던 기간은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전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혼을 한 후에는 따로따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따로따로 살았는데 전 남편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주거 침입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자는 그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위장 이혼이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있었지 따로 살지 않았다. 물론 중간에 싸운 시기가 잠깐 있어서 잠깐 집을 나갔던 시기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폭행한 게 아니라 그냥 부부로서 그냥 그렇게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주거 침입, 재물 손괴, 강제추행,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이렇게 5개를 고소하게 됩니다. 이야. 자, 이혼한 지 3년 만에 그것도 전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걸 알고 이렇게 성폭행 고소까지 했다는 건데요. 자, 천만다행으로 같이 살 때 집에 그 홈캠을 설치하셨었대요. 자,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영상도 뭐냐면은 본인은 저랑 이제 이혼 접수하자마자 별거했다고 이렇게 법원에 주장을 했는데 왜냐면 아기를 키우는 집은 이제 집에 CCTV 다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보니까 3월 말까지 같이 살았던 게 다 있는 거죠. 증거를 제출했던 내용도 보면은 제가 이제 애들 저희가 알고 막 애들 막 이렇게 놀아주고 본인은 옆에서 이불 정리하고 있고 그냥 평소와 그냥 똑같은 그냥 가정집이에요. 야, 저 영상이 있었네요. 그러기에나 말입니다. 지금 일단 크게 두 개지만 살펴보면 일단 주거 침입을 보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아이들 저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이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찍히기도 했고요. 또 저기에 저 제보자의 누나가 저 집을 찾아온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잠깐 들어와서 남편이 아이들 보고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 누나까지 왔던 것이고, 성폭행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검찰 측에서 증거로 낸 부분이 이 녹취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냈다라고 하는데 일부만 냈고, 그 일부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봤었을 때 이걸 좀 믿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한 3년 정도 전에 뭐 같이 아까 잠깐 싸운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여성의 전화에 상담으로 긴급 전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상담 내용에 성폭행과 관련된 상담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아니 이게 딱 그 로또에 당첨이 됐다라는 말 한 이후에야 성폭행 고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법원은 믿기가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무죄가 나온 겁니까? 네. 자, 범죄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징역을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두려워했었긴 했는데 뭐 주거침입 강간죄라든지 강제추행죄 뭐 모든 게 기물파손죄, 통신매체 음란죄 모두가 무죄 선고가 됐고요. 다만 뭐 증거 부족이도 무죄가 됐겠죠.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당첨금도 다른 가족들이 가져갔고 투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고, 아이고. 본인 말에 따르면 이 당첨, 복권 당첨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후회 막심이다. 이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은 당첨되면 꼭 비밀로 하세요라고까지도 뭐 말씀을 전해주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검찰이 오늘 또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1심은 저희 뭐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무죄가 나왔고요. 계속 지켜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남성, 한 조문객을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잠시 후 이 중년의 남성이 밖으로 나가자 그도 뒤따라 나가는데요. 하지만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통화를 하는 모습에 조용히 발길을 돌립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사망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오늘 이 사연도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자,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환하게 웃던 그 남성 대체 누굽니까? 일단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사연이 있는 게 이 사연자분이 50대 남성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함께 살던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동생들도 있는데 아버지만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기 뭐 아버지가 뭐 해외에서 일을 하고 또 뭐 배 타기도 한다. 이래서 명절 때만 잠깐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남성이 태어나기 전에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남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성, 어머니 말고 다른 상간녀가 있었던 것이고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상간녀와의 사이에 다른 자녀도 2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어렸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그 뒤로부터는 그냥 나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라고 사실상 그냥 없다시피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단순 두 집 살림도 아니고 이복 형제까지 있었어요. 이 제보자한테. 자, 그러니까 아픈 시부모는 본처한테 맡겨두고 저 짓을 하고 살았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요, 이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뒀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단 한 푼도 보태준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언젠가 이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치매와 중풍을 앓는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건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장례식 둘째 날이 되어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기색조차 없이 계속 장례식장을 들락날락 거렸다고 하고요. 남성은 이걸 지켜보다가 밖으로 나간 아버지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아버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누군가 정답게 통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성은 아무 말 없이 빈소로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엄마가 평생을 시부모 모시면서 외롭게 살다가 떠난 그날 아빠란 사람, 아버지란 사람 과연 누구와 그렇게 웃으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보자 남성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머니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 영감이. 근데 저는 아직 진짜 증오할 만한 표정을 봤잖아. 근데 어디다 웃으면서 전화를 하는 게
또 그 첫 번째 전화하고 저는 아버지 소리를 불러보지 못하고 늙었는데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죽었어요. 자, 그 후에 저 남성은 아버지와 제보자는 아버지와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자, 그런데 어느 날 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자, 남동생이 이제 제보자하고 이제 여동생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3년 전에 사망하셨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이 지금 처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몰래 그냥 장례 치르고 낙골당에 안치했다고 유고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동생은 이 남성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원래 핏줄인데 우리가 아버지 그 유해라든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아버지가 싫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뭐 어릴 때부터 뭐 용돈을 받거나 한 적도 없고. 아, 그러니까 제보자의 남동생이 그렇죠. 아, 형,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한테 아버지, 우리가 정실 자식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건데 우리가 모셔와야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 불구하고 장남으로서 이 남성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뭐 대학 갈 때, 결혼할 때도 어떤 아버지의 존재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일은 신경 쓰기 싫다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얼마 뒤에 이 제보자는 또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네, 여동생 전화였어요. 여동생이 오빠 빨리 우리 집에 좀 와줘.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이야? 그러고 갔더니 그 거실에 아버지의 유골함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오빠가 이거 두고 갔는데 형은 분명히 안 받을 게 뻔하니까 그냥 니네 집에 두고 간다. 이 아버님 유골함 잘 모시고 제사 지내지 않으면 나는 이제 형과도 형수와도 연락을 끊겠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있는데 여동생도 그런데 오빠 그래도 우리 아버지니까 고우나 뭐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여동생도 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제사는 나중 얘기고 어머니 옆에 묻어드린다 그래서 합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저는 뭐 뒤에 더 이어서 얘기를 뭐 드리겠지만 이 남동생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러게요. 왜 저렇게까지 제사를 자기가 지켜야 될지. 물론 이제 아버지 없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게 각자에게 가진 어찌 보면은 그 어떤 그 상처라는 걸 푸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형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인연을 끊고 싶기도 했었고 또 형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연자분이 보기에는 50년 동안 같이 산 건 다른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복 형제들이 당연히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어머니가 합장했다는데 그럼 돌아가신 어머니는 과연 저걸 바라셨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 사연자분이 그 이복 형제들에게 연락을 좀 취했답니다. 그 이복 형제가 그 지역에서 어머니 상간녀가 가장 비싼 아파트, 크고 비싼 아파트 살 만큼 좀 부유하기도 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동안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복 형제들은 우리는 제사 절대로 못 지낸다. 왜요? 종교 때문에 못 지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그러면 저 제사를 아예 종교기관에 맡기겠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제사 비용이라도 좀 지원해달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러셨겠지만 이제 사연자분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남기고 한 재산이라도 좀 나눠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재산이냐며 말년에 다 집안 다 말아먹을 뻔한 거 빚도 우리가 갚았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다 거절하고 코웃음만 치더랍니다. 자, 두 집 다시 정리를 하면 그 아버지란 사람이 두 집 살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 자, 그런데 이 사연자는 왜 우리가 아버지 제사를 못 모시겠다. 이복 형제들한테 야, 니들이 모시든지 니들이 비용을 보전해 주든지 뭐 이러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종교 때문에 아버지 제사 못 지내요. 결국엔 이 제보자 장남 혼자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남성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버지의 제사를 2달 앞두고 계속되는 복통의 병원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동생에게 많이 아파서 제사를 못 지내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남동생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사위 며느리도 올 텐데 그럼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그럼 네가 제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동생이
형이 장남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이후 남동생은 여동생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 형이랑 평생 안 보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남성은 평생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죽어서까지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하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두 집 살림 아버지 제사 지내라는 동생, 가족을 위해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 제가 이제 뭐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진짜 이 동생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납득하기 좀 어렵죠.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동생이라는 상황으로 해서 그 유고를 갖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본인이 하면 되는데 형한테 다 미루고 동생 그 지위를 또 얘기하면서 또 안 하느라고 하면 아예 제사를 하질 말든가 결국은 형한테 모든 걸 미루면서 본인 하지 않고 또 안 본다고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는 왜 그러는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데 저는 동생이 그냥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강력하게 그럼 제사를 100번 지냈어요. 맨날 제사 지내. 동생 시켜요, 동생. 이게 지금 뭐 건강도 안 좋고 할 생각도 없고 또 다른 이복 형제들도 당연히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이게 무슨 이 차남은 아버지와 그 와중에도 뭔가 애틋함이 있어서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뭐 여기서 법 따지는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만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권리는 연장자, 그 집안의 연장자에게 있는데 이건 권리인 것이고 의무는 아닌 거거든요. 저는 굳이 모르겠습니다만 남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건 아닐까. 어려서부터 가족들이 특히 아버지와도 떨어져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심점이 지금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형제가 모일 수 있는 날 자체가 이런 제사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혹시 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라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는데 얼핏 이해는 잘 안 가고요. 한 가지 저 사연자분은 그 지금 이복 형제들 그 어디 사시는지 알잖아요. 등기부라도 한번 떼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잘 안 믿어지거든요. 혹시 재산 소유권 변동 같은 게 주소를 아시니까 등기부라도 한번 제가 무슨 소송을 부추기는 건 아니고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도 뭐 이 차남을 이해하려고는 했었는데 양 변호사님이 얘기하실 것 같은 그런 숭고한 이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여기 이런 단서를 찾았어요. 아까 내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사위나 며느리도 올 텐데 그럼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남이. 그러니까 체면을 살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며느리나 사위 될 사람도 오면 이렇게 우리 가정은 반듯하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장남보다 차남이 상처를 덜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장남이 받은 상처 우리 엄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시어머니만 정말 다 수발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서도 와서 웃었던 아버지를 본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형을 이해 못했던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런 체념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형을 배려해 주지도 않고 형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도 않고 본인만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형님 지금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건강을 1순위로 무조건 놓고 신경 쓰셔야 된다. 뭐 장남으로서 도리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어머니 옆에도 있어주신 장남 같아요. 이제는 정말 동생들의 마음보다는 내 건강, 맞아요. 내 감정에 정말 충실하시고 나를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족분들도요. 아이스 초코님 이 제사 반대합니다라고 하셨고요. 하루님 제사 지내지 말고 건강 챙기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미우님도 남동생 보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차량들이 나란히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택시에서 갑자기 트렁크가 깜짝이야. 폭발이 일어나면서 빨간 불길이 치솟는데요. 왜 저래? 네, 순간적인 폭발에 차량이 부서지고 문 한 짝은 아예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택시기사는 멀쩡했는지 차량 문을 박차고 탈출했는데요.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서 트렁크를 살펴보는데요. 아니, 혹시 손님은 없었나? 네, 잠시 후 차량은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곧 소방차가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사고원에는 아직 조사 중인데 해당 택시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LPG 차량 그 연료통이 저 트렁크 쪽에 있잖아요. 네,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터졌는 것 같아요. 빵! 아유, 아유, 볼 때마다 깜짝 놀라.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골목길 교차로입니다. 오토바이 자전거가 딱 마주칩니다. 아, 저 보세요. 거의 부딪힐랑 말랑 아슬아슬했는데 일단 지나갔어. 별일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일 없어. 그런데 두 번째. 예, 그 뒤를 따라오던 자전거가 있었어요. 설마, 미처 오토바이를 못 보고 급정거하는데 몸이 앞으로 확 쏠리면서 거리다가 결국 꽉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한 손에 우산을 든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거 지탱할 힘이 없었던 모양이죠.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요. 다행히 오토바이가 거의 멈춰있던 상태라서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주변을 보세요. 저 소녀 말고도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자전거 꼭 타고 싶다면 우산 대신 우비 썼으면 합니다. 박 교수님, 네. 그 뒷바퀴 이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돼. 네, 저는 자전거 잘 못 타서 앞바퀴만 잡는 게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너무 아파 보이고 너무 위험해 보여서 얼굴이 떨어졌어. 그러니까요.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유, 좀 좋아. 아유, 참. 다음 영상 이어갈게요. 자, 시장 골목인데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쫙 서 있지요. 그런데 한 남자가 점점 다가오더니 갑자기 가방을 확 낚아챕니다. 근데 여성이 저항도 없이 앞으로 픽 쓰러져 버려요. 그 도둑질로 허둥지둥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데 마네킹이니까 저항을 못한대. 잠시 후 뒤늦게는 상점 주인이 어딘가를 어이없다는 듯이 한참 바라보고요. 아마 도둑이 멀리 도망친 것 같긴 한데 저 바보 같아. 행인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립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던 여성 아닌 여성을 일으켜 세우는데 네, 맞습니다. 마네킹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있던 위치에 세우고 가방도 다시 어깨에 걸어주고 빠진 팔도 정성스럽게 끼워주는데요. 아, 저 기둥 때문에 못 봤어. 그러게요. 도둑은 마네킹이 진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소매치기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쓰러지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방도 못 가져가고 그대로 줄행량을 친 겁니다. 아마 집에 들어가서는 오늘 밤 이불킥 여러 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아, 참 예, 아닙니다. 뭐 그렇습니다. 멍청한 거 맞아. 멍청해요. 좀 잘 보고 훔치든가. 예. 잘 보고 훔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픽 이어갑니다. 네, 상점 주인이 잔돈을 가지고 나오더니 손님에게 갑자기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손님이 한쪽 손을 내밀어 올려주니까요. 귀여운 토끼 한 마리를 그 앞에 탁 올려주는데요. 어? 뭐? 네, 상점 주인이 지폐를 토끼 입에 쥐어주니까 곧바로 손님 손에 이렇게 툭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지폐를 줘도 거침없이 전달하고요. 동전도 야무지게 물어서 가져다 옮기는데요. 그렇게 잔돈을 다 준 뒤에는 포장한 물건까지 잊지 않고 챙겨줍니다. 돈 계산도 확실하고 꼼꼼하게까지 하니까요. 이만한 아르바이트생이 없는데요. 뭐 알고 주는 거예요? 네, 너무 귀엽죠. 사실 이 토끼는 몇 년째 주인과 함께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토끼 직원의 서비스는 특히 어린이 손님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이벤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저라도 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박 교수님 가고 싶으세요? 네. 아, 가보고 싶은데요? 아, 진짜? 네, 귀엽잖아요. 아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구강 고민과 작별할 시간. 양치 후에도 입속에 남아있는 유해균이 다양한 구강 문제의 원인이죠. 양치 후 바로 쓰는 리스테린 토탈 케어로 입속 유해균 99.9% 억제 효과, 입냄새부터 구강 케어까지 리스테린 토탈 케어. 넘볼 수 없던 틈 앞에서 변신 로보락 7.98cm의 틈 속까지 새로운 청소 영역으로 로봇 청소기를 넘어서다. 로보락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코에이 노블. 우리 어른이들 잘하고 있나요? 집에 가고 싶다. 어디 있는 거지? 응원할게요. 세상 모든 어른이들. 세상의 모든 일을 리스펙. 잡코리아 알바몬.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